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5강입니다. 인문예술 5강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우리 사는 생활 세계가 그죠? 뭐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바뀌었죠. 그죠?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정보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때 이제 그 세상은 이렇게 이제 그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인포스피어라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온 오프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여가지고 그죠? 경계가 없는 어떤 인포스피어라는 세상이 됐고 환경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그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러니까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산문단에서 그죠?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은 이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환경이 이렇게 바뀐 거고, 그죠? 세계 환경이 바뀐 거고,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인간도 어떤 그 세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죠, 그죠? 그 세계관이 이제 세계관에, 그러니까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세계관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지. 응? 세상이 그래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세계관을 바꾸라는 얘기지.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크게 뭐 자기 이해, 그죠? 자기 이해의 변화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 변화. 그러니까 자기 이해의 변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응? 그걸 이제 정보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디 초등학교 나오고 어디 내가 뭐 토익이 몇 점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수능이 몇 점이고 뭐 모의고사 몇 점이고 이런 거 그런 게 다 정보잖아요. 착한 일을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잖아. 그죠? 그런 어떤 게 그 정보적으로 내 정체성을 이제 정보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변화, 상호작용의 방식의 변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인포스피어로 바뀐 상황에서 그때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뭡니까? 세계관이죠,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어떤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죠? 그때 봤을 때 이 플로리디라는 사람은 인간과 다른 존재가 다 똑같다, 동등하다, 정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 동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환.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이 정보화되기 전에 어떤 세계관은 칸트가 말하는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세상이었다. 이 칸트는 어떤 인간만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다른 존재들은 인간의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자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칸트는 뭐 인터넷이 있고 뭐 AI 로봇이 있고 그러진 않았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인간과 이제 그 환경, 자연 이걸 비교했을 때 인간만이 어떤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존재보다는 인간이 귀한 거다, 이렇게 봤겠지. 인간 우선이다, 이렇게 본 거고. 플로리디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 피동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행위자 우선이라는 게, 행위자, 뭔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놈들이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행위자가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게 칸트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 인간, 행위를 하는 이 인간이 옳게 행동, 바르게 행동하면 뭐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칸트를 본 거지. 근데 플로리드는 그거 아니다. 피동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플로리드도 마찬가지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얘들, 그 칸트 같은 경우는 얘가 착하게 행동하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본 거고, 플로리드 같은 경우는 이 피동자, 그러니까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이거를 보는 사람, 관측하는 사람, 피동자, 얘는 행동을 하지 않죠. 이 사람 이제 감시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에 중요성을 좀 두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잘 감시하게 되면 얘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겠지.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얘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든 어쨌든 도덕적인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칸트가 원하는 세상, 플로리디가 원하는 세상은 결국 최종 목표는 도덕적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거고, 그때 이제 칸트가 하는 생각은 얘가 행동하는 놈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뭐 도덕적인 세상이 된다, 맞지,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말하는 세상은 얘보다는 얘를 더 이제 그 소중하게 여기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더 잘 감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걸 못하게, 그러니까 도덕적 행동을 하게 만들도록 감시를 잘하는 거지. 그리고 얘한테 조금 더 중요성,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 이거 뭐 동물,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얘기니까 뭐 AI 로봇, 그죠? 이런 애들을 잘 감시를 하게 되면, 아니면 플로리디 같은 경우에는 이 피동자가 뭐 여기 이제 인간은 행위자고 이제 피동자는 그 인간 이외의 다른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피동자를 인간으로 둬요. 응? 피동자에 인간이 포함이 됩니다. 인격체 포함입니다. 피동자는 인격체, 뭐 생물, 기술, 인공물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인격체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로리디가 말한 이 피동자는 인격체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 결국 뭔 얘기입니까? 인격체라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하고 그걸 바라보는 인간도 역시나 피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행위자와 피동자는 행위자는 인간이고 피동자는 자연. 이렇게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칸트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인간과 자연으로 분리했지. 근데 플로리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로봇이 생기고 막 AI가 발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뭔 얘기냐면 이 피동자에도 인간 이외의 것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냥 감시하는 인간, 관찰하는 인간도, 어떤 행동을 관찰하는 인간도 피동자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자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보는 놈, 이놈과 이놈이 같다. 결국 이제 여기 인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존재, 관찰하는 뭐 놈이나 뭐 행동하는 놈이나 다 똑같이, 다 정보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뭐냐면 CCTV를 봤을 때 CCTV 화면상에 인간 배경이 똑같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가. 그다음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정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똑같잖아요. 응? 사람이 하나 지나간다거나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갔다든가 정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 인간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뭐 고양이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없잖아요. 정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미지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이나 고양이랑 똑같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과 다른 존재가 모두 다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피동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피동자와 이제 그 행위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칸트와 플로리디 사문단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너무 이게 좀 부족해, 설명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약간 추론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칸트와 이제 플로리디는 이렇게 생각이, 요거 이제 이전 생각이고, 변화가 일어난 거지. 세계관이 요런 어떤 그러니까 정보 시대, 인포스피어 시대 이전에는 칸트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행위자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제 플로리디는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뭐죠? 인간과 다른 존재가 전부 다 똑같다, 동등한 상황이다. 정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죠? 이거 전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인간과 다른 건 존재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이 변화.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정보화, 그죠? 정보의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가지는 거고, 거기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제 나 자신도 돌아봤기 때문에 내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죠? 내 자신과 이제 돌아볼 때 그때 어떤 관계로 볼 건가? 동일한 관계로 볼 건가? 아니면 역시나 예전처럼 인간이 더 높은 어떤 그 개념으로 볼 건가? 라고 했을 때 얘는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문단에서는 환경 변화, 3문단에서는 인간의 변화, 그죠? 인간 자체가 변화,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뀐다. 어떻게? 스스로는 정체성이 이제 정보화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내 주변, 내 스스로 돌아봤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면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이 나와 동일하다, 인간과 동일하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칸트가, 그죠? 바라볼 때는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인간보다 낮은 것들이다, 그죠? 인간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플로리디는 인간과 다른 존재가 동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디는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모든 존재가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칸트처럼 이제 좀 인간 이외의 다른 것들은 좀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서는, 그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 그러니까 사문단 빼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1문단, 2문단, 3문단, 그죠? 4문단 빼고 다른 문장들은 쭉쭉쭉 읽어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문단에서 이제 칸트가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서 뭐 용어들이 어렵게 나오죠. 이거 뭐 상대적 가치, 뭐 내재적 가치, 무슨 존엄성 갖고 저거 뭐 플로리디는 뭐 행위자, 그죠? 전송자, 피동자, 행위자, 칸트가 말하는 피동자 중심의 윤리, 이런 것들을, 그죠? 다 얘기하는데 이건 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본문에 이렇게 되면은 뒤쪽에 문제에서, 그죠? 3번 같은 이런 뭐 적용 추론 문제에서 여기서 또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설명을 좀 보충해주는 어떤 보기를 내 가지고 거기 이제 짬뽕시키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이런 게 일반적인 형식인데, 이거 뭐
딴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뭐 사람 눈에 안 보인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시스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그냥 아주 그냥 매갈이 없는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제 뭐 칸트랑 이제 플로리디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 내용일치로 풀려버리죠. 이건 뭐 그냥 이해가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풀려버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과 이제 조금 이제 추론한 것까지 해가지고 조금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요약은 어느 정도 봤죠, 그죠? 요약은 어느 정도 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설명하고 이제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 이제 칸트와 이제 플로리디 이거 비교하는 부분, 이거 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사문단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도덕적 행위자와 그 외의 존재자로 이제 분류를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외의 어떤 존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죠? 행동하는 놈이랑 행동하지 않고 이제 바라보는 놈이랑 이렇게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리디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이때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도덕적 행위자는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자연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지. 왜냐하면 칸트는 뭐 정보화 넣고 나발이고 뭐 컴퓨터도 없었던 시절이죠. 그죠?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도 안 됐을 거고 AI 뭐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과 자연 이렇게 두 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인간을 바라볼 때 이제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덕적 책임이 없다. 왜? 이유. 그러니까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인간만이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이 자연은 또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그죠?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자연은 어떤 도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있다. 더 발전시키면 내재적 가치는 이제 존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 존엄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존엄성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을 이용한다. 도구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뭐 인간이 어떤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인간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뭐 최대한 자연을 이용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죠? 지금까지 쭉쭉쭉 이제 그 인류가 쭉쭉쭉 발전해 온 게 조금 더 편해지고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자연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세계관이었지. 이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보게 되면 뭐 윤리, 그다음에 존재자 이렇게 이제 본 거지,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바라보는데 이 존재자라는 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본 거고. 자, 그러면은 인간만이 그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얘들은 도덕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시다. 추론해 봅시다. 이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권리죠. 권리입니다. 그죠?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권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권리가 있는 거야.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인간 이상의 인간 대우를 받는다. 근데 그렇게 하면 권리를 가지면 그 반대급부로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생겨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당연히 생기는 거지. 내가 이런 어떤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도덕적 책임이지. 책임이 의무죠, 그죠? 같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는 거야. 도덕적 책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이제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막 사람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막 물건을 훔친다든가, 남의 걸 훔친다든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가, 그죠? 막 팬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인간 존엄성에 걸맞는 의무를 하잖아요. 도덕적 책임을 가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대급부로 의무를 가지고, 그죠? 있다. 인간만이 그렇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뭐 침팬치라든지 아니면 무슨 강아지라든지 얘들은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나? 얘들 의무를 지키나? 길 가다가 똥을 함부로 싸고 막 그러지 않나? 그죠? 그러면은
야, 너 뭐 강아지 왜 너 길에다가 함부로 똥을 싸? 이렇게 막 그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왜?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잖아, 얘들은. 그죠?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무도 없는 거지. 그죠? 침팬지가 막 이렇게 똥을 아무 데나 막 싸. 너 왜 아무 데나 막 똥을 싸냐? 그걸 도덕적 책임을 져. 이렇게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도구적 가치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뭐 존엄성이 없는 대신에 의무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못된 나쁜 사람, 막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아주 나쁜 사람, 악질적인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뭐 무기징역을 받을 만큼 아주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 책임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뺏어야지. 그죠? 그리고 사형을 시킨다든가 무기징역을 해가지고 평생을 이제 감옥 가둬둔다, 자유를 뺏어갖고 가둬둔다든가, 그죠? 인간 이하의 어떤 대우를 해주는 거지. 그죠? 왜 그러냐? 도덕적 책임, 의무로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큼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의무를 진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고, 얘들도 마찬가지지, 그죠? 그러니까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본 거지. 그럼 이제 책임 묻는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묻는 상황으로. 얘들은 인간이 막 길 가다가 똥 싸는 강아지에게 야, 너 도덕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못 묻죠. 책임 묻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걔는 강아지는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묻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들이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못 묻지. 얘들은 도구에 불과한 놈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레벨이 낮아. 인간이 더 높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못 물어요. 요까지 이제 봐놓고. 자, 그럼 이제 플로리디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플로리디는 일단 세계관 자체가 이제 그 윤리, 그죠? 이건 이제 비교해 봅시다. 윤리, 그 다음에 존재자 플러스 정보, 그죠? 얘는 이제 정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존재자가 이제 인간 자연 플러스 인공물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그죠? 이 인공물이라는 게 뭐 정보를 처리하는 놈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술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그죠? AI 로봇도 포함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정보를 껴서 보는 겁니다. 칸트랑 다르지.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죠? 바뀌었어요. 그죠? 이때 칸트가 살던 시대와 지금 또 플로리디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그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껴서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 도덕적 행위자와 이제 그 외의 존재자로 나눠서 볼 때, 도덕적 행위자와 그 외의 존재자는 칸트는 이렇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자고 이제 그 외의 모든 자연이라고 봤는데, 그죠? 그 외의 모든 존재자는 자연이라고 봤는데 다르게 봅니다. 도덕적 행위자는 진짜 실제로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행동을 한 사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한 사람, 아니면 도덕적으로 행동을 한 로봇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를 한 사람이 하는 존재. 이걸 인간만으로 이제 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문에는 인간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다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하다고 봤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잖아. 로봇도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죠. 맞나요? 로봇도 AI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기 생각, 자기 프로그램을 약간 또 굴려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휴지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휴지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도덕적 행위를 한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인간이 하든 AI 로봇이 하든 어쨌든 도덕적인 행위를 한 어떤 그 존재가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라고 얘기를 했죠.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 이게 뭔 말이냐? 도덕적 행위라는 거를 정보로 보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휴지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행위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지. CCTV에 찍혔겠지. 디지털 정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를 전송을 했잖아요. 이해되나? 그죠? 도덕적 행위를 전송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CCTV에 찍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린 그 행위자, 아니면 AI 로봇이 그렇게 하여튼 간에 어쨌든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이 도덕적 행위자가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이때 이제 그 만들어진 정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을 때 넣은 그 정보, 영상, 그죠? 그게 정보잖아요, 그죠? 디지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전송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CCTV를 감시하는 사람이든, 그것도 인간이겠네. 인격체가 되겠네, 그죠? 아니면 어떤 AI를 이제 AI 자체 프로그램, AI 프로그램, 그 이제 이 기술이라든지 인공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포함되겠지.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감지를 해가지고 야 착한 일을 했어요라고 이제 그게 뭐 동영상을 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행위를 수신하는 것들이 있겠지. 기술이라든지 인공물이든지 그걸 뭐 CCTV 보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다 이제 인공 어떤 행위에 대한 수신자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정보적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정보적 대상은 얘도 정보적 대상. 그러니까 정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존재는 정보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정보적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가치가 없는 거지. 그죠? 정보적 가치가 있는 것들,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근데 모든 것들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는 없는 거지. 그죠? 뭐 이렇게 존재 자체가 전부 다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가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정보적 가치로 봤을 때. 어쨌든 그런 정보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동자라고 부르고, 피동자, 수신자, 피동자, 행동을 한 놈은 요 놈이고, 그건 이제 바라보는 놈, 관찰하는 놈, 감시하는 놈.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았지. 그죠? 얘들은 그냥 본 것뿐이야. 그죠? 관찰만 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자, 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플로리디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위자와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위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칸트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간을 뭐 전부 다 말하는 거고, 그죠? 근데 플로리디가 말하는 도덕적 그 행위자라는 거는 행위자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한 그놈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류 어떤 카테고리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 오늘 저녁에 딱 누군가 딱 쓰레기통을 휴지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행동을 한 행위자를 딱 특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플로리디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위자고. 그러면 이제 그 외의 존재자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피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해되죠? 그죠? 이게 달라요.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 도덕적 책임을 얘가 가지겠지. 응? 도덕적 책임을 지겠지. 그죠? 얘한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쓰레기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못 보고 지나갔다.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쓰레기통에 안 놓고 그냥 지나갔다. 응?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가진다. 왜?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과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이 또 달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모든 인간들 자체가 이제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책임을 가진다. 뭐 그런 개념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행위 자체가, 그죠? 행위자 자체가 어떤 존재든 간에 그 놈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죠. 그죠? 아주 특정한 상황이고, 그 특정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보는 거고, 이때 도덕적 책임은,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던 이 피동자는 도덕적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그 행동에 대해서, 이놈이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이 있나요? 없죠? 얘는 관찰만 했고, 바라본 것 뿐인데, 뭐, 도덕적 책임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이제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 어떤 행동을 한 놈이 그걸 구경한 놈한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죠? 당연히. 그죠? 얘가 행동을 안 했잖아요. 바라보기만 했는데 뭐 책임 지가 져. 이놈이 져야지. 그죠? 근데 책임을 묻는 거로 봤을 때 얘가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지. 얘가 행동을 했고 얘가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길에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안 넣고 그냥 지나갔어. 책임 물을 수 있잖아. 관찰하는 사람이 야, 그거 쓰레기통에 좀 넣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책임이 묻기가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거는 도덕적 책임이 이거랑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건 아주 넓은 개념이고 아주 좁은 개념이죠. 그죠? 행위 자체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아주 작은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도덕 책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자연 전체가 도덕적 책임이 없다. 그 이유는 얘들은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의무도 없다. 뭐 그 얘기고. 어쨌든 얘가 이제 물을 수 있는 거는 도덕적 책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죠. 어떤 이런 상황이다. 이런 그림이죠. 플로리디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요놈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얘도 내재적 가치를 가지게 되지. 왜냐하면 인격체가 여기 섞여 있잖아요. 피동자에는 인격체가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도 당연히 내재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보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바라봤을 때 CCTV에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간 거랑 고양이 하나가 이제 지나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정보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죠? 뭐가 하나가 지나갔다. 그게 사람이냐 고양이냐 그 차이뿐이지, 그죠? 그림이 좀 다를 뿐이고. 존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전부 다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다 가지게 된다. 어떤 모든 존재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죠? 능력이 있고, 그죠? 뭐 하다못해 이 펜도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죠? 아, 이 파란색 정보, 그다음에 뭐 글자가 박혀 있는 정보, 이런 정보가 가지고 담고 있잖아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리를 가진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보가 중요하니까. 플로리디가 바라보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권리를 가지게 된다. 물론 여기서 내재적 가치는 존엄성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뭐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어떤 내재적 가치가 뭐 존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칸트는 이제 내재적 가치가 존엄성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뭐 존엄성이라고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물론 뭐 그건 추론이 뇌피셜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뭐 얘들도 존엄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왜냐하면 언급이 안 됐고, 그것도 뭐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론을 못해. 그 뇌피셜로 굴리면 뭐 그냥 내재적 가치이기 때문에 뭐 존엄성을 가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권리라는 말이 나와요. 권리. 존엄성이란 얘기는 안 나오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권리를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권리가 뭐 존엄성이라고 넓게 보는 거고, 그건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뇌피셜로 하세요. 어쨌든 그건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한 어떤 정보적 대상이 된다. 정보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죠?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세상에 어떤 정보를 만드는 놈, 그다음 정보를 수신하는 놈, 이렇게 이제 세상을 분류로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죠? 정보적 관점에서는 다 모든 존재가 다 동등하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다 중요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죠? 그 뭐 플로리디의 생각인 거지. 이게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맞네 그게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칸트가 말한 게 그럼 틀렸네 그게 아니죠. 인간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아니 인간이 안 중요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인간과 로봇이 이제 둘 다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인간을 구할 겁니까? 로봇을 구할 겁니까? 인간을 구해야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건 플로리디의 생각일 뿐이다,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문제는 뭐 간단하죠. 뭐 내용 일치를 풀리고, 2번도 뭐 내용 일치, 뭐 추론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뭐 3번도 이게 좀 문제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문단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걸 내가지고 그냥 내용 일치로 풀려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문단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뭐 칸트와 플로리디를 이제 비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내용 일치로 풀려버려요. 추론할 것도 없어. 이 정도 간단한 어떤 추론 나오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5위 뭐 그냥 풀면 되고. 봅시다. 본문 하나씩 보면서 보고, 빠른 게 좀 처음 1문단, 2문단, 3문단은 좀 쉬워가지고 먼저 빠르게 보고, 이제 4문단은 요 아까 그 만들어진 정리해 둔 거 있죠. 그 부분을 섞어서, 그죠? 이 부분과 섞어서 다시 하나씩 봅시다. 다시 하나씩 보면서 확인하면서. 4문단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죠? 봅시다. 본문 봅시다. 철학자 플로리디에 따르면 현대는 컴퓨터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의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이 경험으로 이제 구분되지 않는다. 온오프라인이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물리적인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공간에도 존재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해서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죠? 온라인이 연결 안 되면 불안하고 막 그렇죠, 그죠? 이처럼 이제 플로리디는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본질적으로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변했다고 본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정보화 시대가 됐다. 정보의 시대가 됐다. 그죠?
이문단. 그러니까 이제 정보 시대가 됐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런 세상에 대한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두 개 이제 그저 변화된,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있네, 환경의 변화. 일단 이 문단에서는 이제 환경,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세상 변화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3문단은 이제 그 인간이, 그 속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이 문단 보면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도 변화가 되었다. 결국 뭐가 바뀌었다?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이 변화됐다. 왜냐하면 세계 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세계 자체가 바뀌는 거.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인간과 세계가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했는데 이놈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 문단에서 말하는 인포스피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과 세계와 관계에 맺는 상호작용이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의 변화라는 게 뭔 말입니까?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그건 이제 정보로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초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중학교를 나왔고,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 여자친구, 그런 것들, 어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정보화가 됐잖아요. 그죠? 다 정보입니다. 그죠? 그 자기 이해가 이제 나 자신의 정체성, 그것도 이제 정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인간과 세계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이 변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세계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가 바뀌어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이거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바뀌어지겠지. 요놈이 바뀌어버리니까, 요놈과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놈도 당연히 변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플로리드는 많은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자라기보단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인폭으로 이해한다. 그래도 당연한 얘기죠, 그죠? 어렵지 않죠. 독립되어 있지 않아. 다 정보로 연결돼 있어, 그죠? 인폭으로서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인폭이라고 부르네요, 그죠? 상호 막 이렇게 정보 연결된 정보적인 유기체라고 보는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그 외에 이제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 뭐 AI 로봇이라든지, 그죠?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 스피어가 뭐 공간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을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자들, 다른 생물들, 그죠? 아니면 뭐 공학적 어떤 인공물들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한다. 다 섞여갖고 만들어진 게 인포스피어다. 인포스피어 쭉 설명하는 겁니다. 인포스피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환경,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이제 그때 그 바뀌어진 세상의 이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여기 3문단이고 봅시다. 일단 뭐 인포스피어의 이제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이제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이제 알고리즘,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막 돌아가. 개입 없이 막 돌아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AI가 발달함에 따라 굳이 뭐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인포스피어다. 또 설명합니다.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 이거 맞죠? 있구나. 공간이다.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어떤 물질 세계가 받쳐줘야 되는, 이거 막 집에 이제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를 켜고 전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그 아이디를 입력해가지고 이제 비밀번호 넣어가지고 그렇게 접속해갖고 로그인 해가지고 뭐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 뭐 PC방 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봅시다.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 아까 그거잖아요, 그죠? 방에 가가지고 전원 올리고, 그러니까 그 모니터 전원 올리고, 뭐 본체 전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점점 더 정보적으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데스크탑 컴퓨터에 이제 켜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 정보적으로 연결돼 있다. CCTV로 다 찍히잖아요, 우리가 행동들이. 그런 세상이다. 그죠?
즉 인포스피어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전체,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전체적 뭐 그런 어떤 전체를 말하는 것. 인포스피어에서의 이제 상호작용은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장치들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줄어들고, 뭐 터치 스크린, 그다음에 음성 명령, 제스처 감지, 그다음에 위치 데이터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상호작용에 필요한 어떤 장치들이 점차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고 소통이 되는 거야. 그 뭐 얘는 여기 있죠, 그죠? 3번에 여기 있네요. 요 예죠, 그죠? 눈에 띄지 않는 거, 보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또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다 되게 돼 있다. 프로그램 해놨다. 계속 이제 인포스피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정보적이며, 그러니까 인포스피어에서 모든 어떤 상호작용은 정보로 통한다. 이는 읽기, 수신, 접근, 저장, 그다음 쓰기, 뭐 생성, 변화 및 어떤 실행 처리,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포스피어 내의 어떤 활동들은 전부 다 정보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죠? 요게 이제 이 문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환경, 인간을 둘러싼 환경, 그죠? 아직 뭐 인간의 자기 이해와 그다음에 인간의 세계와 맺는 사고작용의 방식이 달라졌다에 대한 얘기는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자체가 인포스피어로 바뀌었다. 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문단이 끝나버리죠. 그죠? 이 문단은 어떤 그 환경의 변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요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이제 인간 자체가 변하는 거. 그 환경 속에서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 인포스피어 안에 있는 인간이 변화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냐? 3문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3문단 봅시다. 일단 3문단에서는 요거 이제 그 설명이 안 된 부분, 요거 이제 인간의 자기 이해와 그다음에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 요 두 가지, 요거 이제 설명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세상이 이제 인포스피어로 바뀌었다 그 얘기고, 지금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인간이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그 세계와 어떻게 이제 그 맺는 상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얘기를 할 텐데 봅시다. 3문단. 플로리디는 인포그에서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하네요. 그죠? 세계와 맺는 관계, 상호작용.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세계관이죠, 세계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게 뭡니까?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관. 이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지. 완전 세상 뒤집어졌으니까 아니 세계관을 바꿔라. 그죠? 칸트는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데 플로리드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죠? 세계관을 바꿔라. 세계관에다가 정보를 껴넣어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계속 보면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그죠? 완전히 세계관을 바꿔라. 전통적인 기술은 어떤 뭐 주체, 객체, 그다음에 문화와 자연 이렇게 이제 나눴죠. 그죠? 그런 사이에 이제 관계에 기초해 가지고 이해가 됐죠. 주체가 객체에게 뭔가 행동을 하고, 문화가, 그죠? 문화를 위해서 자연을 조금 희생하는, 자연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서 기초돼 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그런 세계관이었죠. 즉 기술이 주체인 인간이 설정한 어떤 목적,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윤택한 생활, 좀 더 나은 생활, 그죠? 인간이 더 좋은 어떤 그런 생활, 그런 거 되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런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문화, 조금 더 좋은 어떤 또 편리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객체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 그죠? 하기 위한 위해 사용하는 어떤 수단의 집합이었다. 그 자연은 이제 수단인 거지. 그죠? 수단이 불구하다. 이래 봤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주체, 객체, 문화, 자연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이제 그러나 바뀌었죠.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뭐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어떤 자기 이해, 인간의 자기 이해 얘기가 나오네.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적인 이슈로 만들었다.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이해, 인간이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 자신을.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군가, 나를 이해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내 데이터를 쭉 뽑아보는 거지. 그게 정보죠, 그죠? 내가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고, 뭐 내가 뭐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떤 뭐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뭐 수능 몇 점을 맞았고, 뭐 누구랑 결혼했고, 뭐 그런 거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보다. 그 정보를 보고서 이제 나 자신 이해하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좀 문제를 만들어. 그런 점에서 이건 자기 이해는 얘기가 끝나버렸네. 계속 봅시다. 계속 이제 그 세계와 맺는 어떤 상호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세계와의 관계, 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이제 기술의 관계를 또 보는 거지, 그죠? 단순히 이 주체, 객체, 뭐 자연 문화라는 어떤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 어떤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어떤 기술과 지금 어떤 기술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죠? 그런 점이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완전히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온오프라인이 막 섞여있는, 짬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지. 기술이라는 게, 그죠? 정보통신 기술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졌다. 어디까지 봤나?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도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 나는 뭐 인터넷 안 할 거야. 인터넷 뭐 핸드폰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죠? 못 살지. 그죠?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그다음에 만물의 척도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다음에 입법자도 아니야. 인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지, 그죠? 정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그 CCTV에서 보게 되면 사람 하나 지나간 거랑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간 거랑 똑같다고, 그죠? 그래 보는 거지. 객체는 더 이상 어떤 뭐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객체가 이제 그 자연이라고 봤는데, 그죠? 객체의 자연을, 그게 이제 뭐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어떤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함부로 막 할 수 있고 함부로 이용하고 자연을 막 그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왜? 지금 이제 인간 자체가 뭐 그다지 뭐 고양이가 지나간 거랑 인간이 하나 지나간 거랑 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나무나 뭐 사람이나 고양이나 다 이미지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어떤 뭐 디지털화 시키면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결국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죠? 이건 이제 별게 아니다. 인간 자체가 별게 아니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객체라는 것도 좀 희미해지지, 그렇게 되면, 그죠? 누가 객체고 누가 주체야? 인간이 왜 주체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인식되는 거 아니니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지금 플로리디의 생각입니다, 그죠? 플로리디의 생각이 이제 틀렸다고 볼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어떤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보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예전에 어떤 전통적 기술 방식, 이 전통적인 어떤 시각, 전통적인 세계관이었으면 세계관이었죠. 근데 정보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놈이 행위자가 되는 거죠.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행위자가 되는 거야. 고양이가 지나가도 정보를 생성했잖아, 그죠? CCTV에 고양이가 지나갔어. 정보를 생성했잖아, 그죠? 행위자가 되는 거지, 고양이도.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물리적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CCTV에 사람 하나 지나간 거랑 고양이 하나 지나간 거랑 똑같다고, 그죠? 물리적 차이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디지털 값으로 보게 되면, 그죠? 별 차이가 없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 선상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게 너무 좀 센 거 아닌가? 이거 어쨌든 플로리디는 이거 뭐 정보적인 면에서 보면 뭐 인간이나 뭐 고양이나 뭐 나무나 다 똑같은 거다, 이래 본 거지,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플로리디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인간과 이제 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가 뭡니까? 결국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는 그 인포스피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과 환경을 봤을 때 그때 이제 그 세계관은 인간이 환경을 이용한다, 그렇게 자연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었는데, 반면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죠? 세계관이 바뀌어가지고 이 자연에 있는 것들과 이제 인공물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동일 선상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뭐 AI 로봇이나 사람이나 뭐 다 그냥 정보적 대상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집에 있는 AI 로봇이 AI 로봇이랑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랑 두 개가 똑같이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은 뭘 구할 건가? 그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을 구할 건가? 아니면 내 집에서 데리고 있는 로봇을 구할 건가? 이거 지금 이제 정보적 대상이 이제 똑같다라고 동일 선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내 집에 있는 그 로봇을 AI 로봇이 더 소중하니까 AI 로봇을 구하겠구만.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플로리디가 생각하는 거죠. 좀 너무 나갔다. 뭐 그런 느낌 들고 어쨌든 그 플로리디 생각이니까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사문단 넘어갑시다. 사문단 요 부분이 어렵죠. 요 부분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잘 봅시다. 그렇죠? 일단 뭐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다. 그죠?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봤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보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모두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거기에 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없다. 함부로 할 수 있는 하찮은 것들이 없다. 그죠? 정보가 이제 전제론적 범주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놈이 어떤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판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모든 존재는 또 정보를 생성할 수가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어떤 가치를 가진다. 이래 보는 거지. 그죠? 이는 칸트 입장과 대비된다. 칸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칸트는 아니란 거지, 그죠? 모든 존재가 다 똑같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이제 수단으로서의 갖는 도구적 가치. 그러니까 이제 그 칸트가 봤을 땐 인간과 자연으로 두 부류로 나누고 이 자연은 도구적 가치다.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적 가치다라고 본 거고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이 목적이 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조금 더 나은 어떤 생활, 좀 더 좋은 생활 그런 걸 영위할 수 있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 부분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판단할 때 칸트는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적 가치가 된다를 가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플로리드는 모든 것이 가치를 판단할 때 그 모든 것들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그죠? 정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다. 그 도구적 가치라는 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 인간이 조금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고 그것은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는 인간밖에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 가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그 시간에 뭐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 나무를 뱄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연하게 그 사람이 나무 필요가 없었어. 그래갖고 나무를 그냥 안 뱄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우연적 가치인 거지. 그 사람 마음인 거지. 그죠? 그런 어떤 우연적 가치다. 이에 비해서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인간 하나당 목적이 있는 거야. 그죠?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해당 존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것 자체가 갖는 어떤 가치다. 그 자체가 갖는 가치다.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거다. 이런 절대적 가치다. 얘는 상대적 가치고, 얘는 절대적 가치다. 그죠? 칸트는 이러한 가치를 이제 존엄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못생겼든 어떤 간에 이제 여러분이 좀 그 인간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죠? 인간 이하 취급하면 안 된다. 그게 존엄성이다. 라고 부르면
인격적 존재인 어떤 인간만이, 그죠? 인격이라는 게 인간의 격이니까, 그죠? 인격적 존재죠, 그죠?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어떤 목적적 존재, 그 얘들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간 이성을 가지고, 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뭘 하려, 자유 이성을 가지고 뭘 하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유는 그런 자유 이성 같은 게 없다, 자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적 존재, 그죠? 이런 목적을 가진 존재고, 이 그러한 어떤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인간만이 갖는다. 그렇죠? 인간만이 행위자가 되고, 다른 어떤 자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피동자 이런 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야. 왜냐? 도덕적 행위자는 인간이고, 그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잖아요. 그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존엄성은 권리고, 이 책임, 도덕적 책임은 의무죠.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는 대신에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돼. 이게 권리고 이게 의무인 거지. 그죠? 권리와 의무는 같이 움직이는 거지. 야, 그런데 의무를 안 지키네? 존엄성 뺏어야지. 사형을 시킨다든가, 어디 깜빵에 그냥 평생 동안 가둬놓는 무기징역을 때린다든가, 이래가지고 존엄성을 뺏어야지. 그죠? 맞죠? 그죠? 이거 도덕적 책임을 못할 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말이 뭡니까? 존엄성을 가진 걸 포기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형을 시켜버린다는 얘기, 아니면 무기징역을 때려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행위자, 인간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거는 이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 자신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외에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인간밖에 안 되는 거지.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그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대신에 책임을 지닐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존엄성을 인정해 준다. 그죠? 존엄성을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얘가 책임을 질 것 같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지나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책임을 질 것 같지 않아.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피해야지. 그 사람은 인간 존엄성의 어떤 인간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지. 피해버려야 되겠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칸트가 아주 생각을 잘했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칸트도. 그러니까 칸트가 아주 캐캐해먹은 낡은 놈이다. 그게 지금 그런 어떤 걸로 좀 몰아가려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거 아니죠. 칸트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중요하고, 이때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 인간을 차별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아주 필요한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중요하지. 그러면 AI 로봇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위험에 빠졌을 때 사람을 구할 건가? AI 로봇을 구할 건가? 사람을 구해야지. 그죠?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칸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제 플로리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행위자의 우선성. 그러니까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 얘는 어떤 책임을 지는 존재다. 책임을 지는 존재는 누구? 인간만이. 그죠? 인간에 한정된다. 그죠? 인간밖에 없는 거지. 플로리드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이게 인간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인간이 도덕적 행위자가 되고, 이 행위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칸트든 플로리드든 어쨌든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좋겠다. 근데 이제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행위자, 실제로 행동하는 놈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이 모든 세상은 도덕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겠지, 칸트는. 근데 이제 플로리드는 이거 행동하는 놈이 아니라 이걸 보는 놈, 피동자, 구경하는 놈, 이놈에게 도덕적 관심에 이제 중심을 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도덕적이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막 비도덕적이고 다 망했으면 좋겠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세상이 좀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볼 텐데, 얘는 얘가 행동을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피동자 얘들이 잘 감시하도록, 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놈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시자,
이 피동자, 이 보는 놈, 도덕적 행위를 관찰하는 놈, 이 놈이 제대로 좀 이제 감시를 하게 되면, 감시를 하면 얘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덕적 행동을 하겠지, 그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도덕적 행위자는 행동을 도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 도덕적 행위자 스스로 어떤 뭐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칸트고, 도덕적 행위자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뭐 그 외에 이제 피동자들이 감시를 제대로 해주고, 그죠? 그러면 책임을 잘 물어주면 얘들이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죠, 그죠? 여기에 이제 우선성을 줄 건가, 여기에 우선성을 줄 중심 관심했던 도덕적 관심에 중심을 둘 건가, 그 차이인 거지, 그죠? 그 윤리관이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윤리관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죠? 그래서 봅시다. 플로리드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 행위자는 인간이고, 그죠? 칸트는 행위자를 인간만으로 한정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 뒤집어 버리죠. 얘는 이거 피동자에게 도덕적 관심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잘 감시하면 얘들이 도덕적 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회 전체가 도덕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 말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죠? 봅시다. 그는 정보적인 상호작용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보로 이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보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랬잖아요, 플로리드는. 근데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라는 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었어. 그럼 CCTV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동영상이, 그 짤이 정보가 된 거잖아요. 응? 정보가 된 거잖아, 그죠? 그게 전송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동영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영상이 막 이제 SNS에 전송이 됐잖아. 내가 행동한 행동이, 내가 행한 행동이 그 데이터화돼 가지고 전송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송한 놈이 누구다? 행위자. 내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은 그 행위자나. 그 모든 정보적 이제 존재자들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렇게 행동한 행위자, 그 다음에 행위의 수신자, 그걸 본 놈이지. 응? 그 CCTV로 본 놈이나 아니면 그 SNS에 퍼져가지고 SNS의 동영상, 내가 짤방, 응? 내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그 짤방을 본 놈들, 수신자들. 그로서 어떤 뭐 정보적 대상이 되는, 인식되는 피동자, 그죠? 내가 영상을 만든 놈이고, 영상 속에 있는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그걸 영상을 본 놈들이 피동자가 되겠지. 이렇게 분류한다. 정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두는 거지.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칸트는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윤리적 담론 구조를 만든다 그랬고, 그죠? 얘는 플로리드는 전복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의 우선성, 그렇죠? 행위자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 얘는 플로리드는 피동자에다가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그죠? 얘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 칸트는 얘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죠? 어디 갔나? 위치시킨다.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거는, 행위자가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거는 얘도 인정하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 얘들이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맞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은,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과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왜 다릅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거 당연히 반대급부로 의무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도덕적 책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응?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덕적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의 어떤 도덕적 책임이 뭡니까? 응? 이 행위자가 어떤 내가 행동을 했어.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CCTV에 찍혀가지고 막 SNS에 막 돌아. 내가 어떤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었는데 그게 착한 일을 했다고 막 SNS에 막 퍼지고 있어. 그럼 내가 행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뭐 쓰레기를 쓰레기 주워가지고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쓰레기를 안 줍고 그냥 지나갔어. 그 도덕적 책임에 대한 어떤 그를 물을 수 있죠. 얘들이 그죠. 피동자가 야 근데 왜 쓰레기 안 주웠냐 댓글로 막 달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응? 근데 얘들은 피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얘가 행위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임과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은 다른 거지. 이거는 행위자가 누가 되든 간에 그 순간에 행동한 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행동한 놈이 만약에 AI 로봇이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AI 로봇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고도로 발달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죠? 그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냥 이 로봇이 그냥 휙 지나갔어. 그럼 그 로봇에다가 묻는 거지. 너 왜 쓰레기 줄을 수 있는데 그냥 왜 지나갔냐? 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존엄성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이니까, 이거는 아주 넓은 범위의 책임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딱 그 행위, 특정한 그 순간, 그 시간에 특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 했나? 봅시다.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 행위자가 이제 도덕 책임을 질 수 있죠. 당연히 그죠. 이건 이제 뭐 칸트랑 비슷하네.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이제 그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쓰레기를 통에 넣었다. 쓰레기를 안 넣었어. 쓰레기통에 안 넣었다고. 쓰레기를 안 줍고 그냥 지나갔어. 그 영상이 찍혀가지고 정보가 전송이 돼가지고 그냥 이 피동자들이 많이 봤어. 그죠? SNS에서 많이 봤어. 영상이 퍼져가지고. 그러면은 얘들이 관찰한 그 영상을 본 놈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댓글로 달 수가 있는 게, 야 그거 좀 쓰레기 좀 주워가 좀 넣지. 왜 그냥 지나갔냐? 이렇게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한 놈이 행위를 하지 않고 구경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 왜 쓰레기 뭐 저저저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얘들은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 그죠?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못 묻고 얘들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 그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 그죠? 이 말입니다. 그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 얘들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죠? 그게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게 피동자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얘가 뭐 구경만 한 놈이 무슨 책임을 지냐고.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너 왜 그냥 쓰레기 그냥 안 주워가지고 그냥 왜 쓰레기통에 안 넣었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지. 구경만 한 사람이라도. 그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플로리드는 이 그 외의 전조자, 그죠? SNS를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 피동자, 얘들 중심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잘 감시해주면 얘가 또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착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칸트는 얘들 행위하는 놈 자체에다 여기다가 몰빵해가지고 얘가 착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죠? 좀 이러거나 어쨌든 뭐 세상은 전반적으로 착한 게 이제 착한 세상이 된다. 뭐 이런 거니까. 그죠? 윤리적인 세상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봅시다. 피동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너무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나? 어쨌든 간에 피동자에게는 이것이 맞나? 그죠? 설명을 한다. 피동자에는 인격체, 생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체니까 인간도 들어가는 거지. 피동자에는 인간도 들어가는 겁니다. 인격체, 생물, 기술, 인공물 다 포함된대. 피동자에는. 이 피동자, SNS를 보는 놈, 피동자, 이거는 인격체, 뭐 다른 어떤 그 SNS 그 영상 보는 사람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생물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 봐서, 아까 예를 든 거 그거 말고 다른 예도 있겠지. 그런 게 생물, 그다음 기술도 되고, AI 기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공물. 이거 뭐 AI 로봇, 그죠? 다 되는 거지. 이런 게 다 이제 피동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덕적 행위, 어떤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얘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기계가 어떤 사람이 오줌을 싸, 길에다가. 그러면은, 야, 그 오줌 싸지 마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뭐 그것처럼 이거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다. 인격체, 생물, 기술, 인공물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인간이 들어가죠, 여기.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에서도 여기가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얘들이. 그죠?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행위자는 인간만이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지. 지금 여기서 본문에는 인간만 뭐 행위자가 인간만으로 한정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추론하기를 뭐 여기에 또 뭐 좀 뭐 AI 로봇도 가능하죠, 그죠? AI 로봇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뭐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고 지나가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봇이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은 그 로봇이 선택을 그냥 지나가는 선택 아니면 뭐 그냥 뭐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고 가는 선택 이 두 개 중에 그냥 지나가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AI 로봇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야, 너 왜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거를 왜 그냥 지나가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다 어떤 똑같은 가중치로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지 뭔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행위자 자체도 인격체뿐만 아니라 인공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피동자도 그렇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놈이 오늘은 이 행위를 한 놈이 뭐 내일은 여기 수신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로리드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위자와 그 외의 존재자들 간의 어떤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거는 인간뿐이고 이거는 다 자연이다. 딱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 플로리드가 보는 어떤 세계관이 다르다고,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의 범위가 다르다고. 그 외의 존재자의 범위도 다르고, 그죠? 칸트와 플로리드가, 그죠?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계속 봅시다. 어디 갔나? 피동자는 이제 인격체나 생물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어떤 인공물이 다 포함된다라는 거고, 플로리드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한다. 여기서 이제 그 내재적 가치라는 게 이제 전험성이라고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피동자 중심에서 윤리학과 결합시키면은 얘들도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얘들도 내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전부 다 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고, 그거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권리라는 말로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권리를 갖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정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죠, 그죠? 이 연필 펜도 파란색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얘들도 어떤 존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지, 그죠? 권리를 가진다. 권리를 가지면 당연히 의무를 가진다. 그럼 책임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얘들은 왜 책임을 안 지냐?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은, 그죠?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면, 아까 말했듯이 권리를 가지면 의무도 당연히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책임을 안 갖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지. 얘들은 행위를 했나요? 관찰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죠? 그 이해되죠? 여기에 도덕적 책임이랑 여기 도덕적 책임이 다르다고. 여기 있는 도덕적 책임이랑 여기 도덕적 책임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는 당연히 가지지. 권리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는 이유는, 얘들이 의무가 없는 이유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건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잖아. 책임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요? 이거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얘들이 책임이 없는 거지. 행위를 한 놈이 책임이 져야지. 행위를 안 하고 구경한 놈한테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묻냐고. 그죠? 이해되죠? 하여튼 그렇게 결합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내적 가치를 이제 존엄성이라고 본다면, 피동자 중심 어떤 윤리학과 결합시키면 존엄성이 또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들, 그러니까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는 존엄성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건 이제 그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는 존엄성이라 그랬으니까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는 기본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기를 인간이 태어나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존엄성을 가진다. 그거 마찬가지로 얘도 모든 존재자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죠. 정보적 구조를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곧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마도 그의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정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거지.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의무를 가진다.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죠? 얘들은 권리를 둘 다 가진다. 둘 다 권리를 갖는데 얘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왜?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과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책임은 다른 얘기다. 왜? 여기는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거고, 그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얘는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 그게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뭐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이해되죠, 그죠? 어려웠다, 그죠? 마지막 문단. 이 마지막 문단 이제 의로 이제 그 정리를 하네요. 봅시다. 일단 뭐 플로리디의 이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그죠? 행위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얘를 좀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조금 중심을 기울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피동자 중심이니까 피동자 중심.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시 반복하면 그 칸트는 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놈이 이 행위하는 놈이 도덕적이면 된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도덕적인 세상이 된다고 보는 거고, 플로리디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얘에다가 이제 좀 중심을 둬가지고 피동자가 잘 감시를 하게 되면 얘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도덕적으로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 말이. 이를 통해서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인 존재자, 이 모든 것들, 그죠? 정보적인 존재자는 모든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 다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적 존재자들은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아까 권리 모두 다 권리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격을 갖는다. 보호받을 자격을 갖는다. 존엄성이지. 존엄성과 유사하죠, 그죠? 존중과 보호받을 자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뭐 보호받을 자격, 그다음에 어떤 존중을 받는다. 인간 대우 받는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인간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무조건 인간 대우 받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호받을 자격을 갖는다. 어떤 존엄성 이런 게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칸트 중심으로 온다면 인간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살고,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로봇이나, 그러니까 칸트 시대는 로봇이 없었지. 그 외에 어떤 자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좀 배제시켰는데,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는 상황인데도 이제 칸트 윤리학이 계속 이제 그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간 이외에 아닌 어떤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인간 로봇은 뭐 때려 부셔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은 도덕적으로 유의미하다. AI 로봇도 도덕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AI 로봇도 막 때려 부시고 막 함부로 막 하면 좀 보기 안 좋죠,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극단적으로 봐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좀 내가 가지고 있는 AI 로봇, 내 자산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물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내 자산인 AI 로봇을 구할 겁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구할 겁니까? 플로리드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칸트는 당연히 인간을 도와주겠지. 생판 모르더라도 인간 존엄성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AI 로봇, 내 자산인 AI 로봇은, 그러니까 플로리드 같은 경우는 뭘 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뭐 둘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AI 로봇을 구하게 되면 이거 뭐 그냥 훨씬 더 그 뭐 내 자산이니까, 내 자산을 구하는 거니까 뭐 사람보다는, 생판 모르는 사람 구하는 것보다는 AI를 구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위험성이 좀 있네요, 그죠? 그런 거 이제 뭐 뇌피셜 정도, 그죠? 그렇게 이제 뇌피셜인 거죠. 그건 이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다. 뭐 그냥 뇌피셜이랑 뭐 어떤 추론하고 막 섞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뭐 가려서 듣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또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